여전히 물리학자들이 명확히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에는 무려 일주일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이 불이 목격되기도 해요. 이게 외계인이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 도깨비 불에 관련된 연구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곳에 가서 라이터불로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연소를 하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 가설들이 아직 경쟁하는 수준이지 그 중에 어떤 게 진정한 원인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거는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과학자들도 설명을 포기한 현상들입니다. 오늘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어려운 몇 가지 신기한 현상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개해 드릴 현상은 구형 번개입니다. 구전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모양이 동그란 공 모양이어서 구상 번개라고도 불리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볼 라이트닝입니다. 구형 번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다른 거를 보면서 오해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쭉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형 번개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구형 번개를 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구형 번개는 엄연히 존재하는 분명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구형 번개는 대부분 번개가 치는 날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단어 구형이라는 말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번개는 직선처럼 찌직하면서 긴 거리를 진행하곤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구형 번개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말 동그랗게 모여있는 번개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신기한 자연현상인 거죠. 구형 번개의 크기는 보통 수십 센티미터 정도 크기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만들어진 이 구형 번개가 쩌단인데요. 그래서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유리창으로 닫혀 있어도 바깥에 있던 구형 번개가 집 안으로 유리창 혹은 닫힌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도 보고되어 있기도 해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인 거죠. 이 구형 번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라지는데요. 사라진 다음에 구형 번개가 있었던 그 공간 안에서 독특한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많아요. 황 냄새, 그리고 혹은 오존의 냄새, 그런 것과 비슷한 후각 정보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 그리고 관측된 현상인 건 분명합니다. 이 구형 번개의 등장을 소개한 언론 방송을 전에 찾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벌판인데 그 벌판에 마치 정말 뭐라고 할까요? 형광색 같은 그런 빛을 내는 정말 번개 같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벌판 위에 구형 번개가 있는 걸 여러분도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과연 이 구형 번개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특성을 물리적으로 보이는 걸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에 중국의 물리학자들이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는 사실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구형 번개가 있는 장면을 짧은 시간 동영상으로 녹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형 번개의 이미지,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구형 번개가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봐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원소마다 불꽃에 대면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그 빛이 도대체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내는지를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는 이 안에서 실리콘의 스펙트럼선, 그리고 칼슘, 그리고 철, 질소, 산소 같은 여러 다양한 원소의 방출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형 번개의 등장을 소개하냐면, 이건 아마도 번개가 칠 때가 보통 구형 번개가 많이 생기잖아요. 번개가 쳐서 지면에 번개가 닿아요. 그러면 근처에서 실리콘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실리콘은 사실 굉장히 흔한 원소예요. 보통 많은 경우에 돌 같은 것들, 석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실리콘 원소를 함유하고 있죠. 번개가 전달한 에너지로 암석이랑 혹은 흙에 있던 실리콘 원소들이 가스의 형태로 공기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런데 공기 중엔 산소가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번개에 의해서 방출된 실리콘 가스 원자가 공기 중에 있던 산소와 만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연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일종의 연소라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구형 번개다라는 주장을 2014년 논문의 연구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 주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구형 번개가 친 다음에 독특한 냄새를 맡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형 번개가 사라진 다음에 그분들이 맡는 냄새의 원인을 2014년 논문의 연구자들이 밝힌 이 스펙트럼, 방출선을 만들어내는 원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구형 번개 특유의 냄새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죠. 기체 상태의 실리콘 입자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는 거다라는 게 방금 소개해드린 첫 번째 구형 번개를 설명하는 가설이에요. 다른 가설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지면에 번개가 닿아요. 그때 아주 빠른 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전자가 주변에 공기 부분에 있던 원소들을 이온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온화된 얘들이 이제 바깥으로 펼쳐지는 복사 압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공 모양이 되겠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이 공 모양의 플라즈마 거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리콘 원자가 타는 거다라는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은 플라즈마의 거품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실리콘 원소들이 연소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유리창을 통과하거나 닫힌 문을 통과하거나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플라즈마 거품이라면 어느 정도는 닫힌 문을 통과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의 연소로 설명하기 어려운 유리창 그리고 닫힌 문을 통과하는 구형 번개가 보여주는 현상을 두 번째 가설인 플라즈마 거품으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도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요. 철조망 같이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끝이 뾰족한 물체가 있다면 그 뾰족한 끝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성엘모의 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엘모의 불이 철조망 끝을 벗어나서 공기 중으로 방출될 때 그때 구형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세 번째 구형 번개를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이 현상은 비선형 파동 방정식의 해 중에 솔리톤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해가 있어요. 이 비선형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솔리톤의 대표적인 예가 그 좁은 운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좁은 운하의 한쪽 끝에서 파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파도가 도중에 사라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바로 솔리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형 번개를 설명하는 가설은 떨어져 나온 성엘모의 불이 공기 중에서 일종의 전자기파의 솔리톤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개의 구형 번개를 설명하는 가설을 소개해 드렸어요. 미세 실리콘 원소의 연소, 두 번째는 플라즈마 거품에 갇혀있는 전자기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선형 전자기파 파동 방정식의 해로서의 구형 솔리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물리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가설 중에 어떤 게 확실히 맞다 라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실리콘 원소의 연소설이 아무래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구형 번개의 방출 전의 스펙트럼 분석도 한 것이어서 아마도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진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어쩌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가설 혹은 또 다른 가설도 있어서 우리 눈으로는 같은 형태로 보이는 구형 번개라고 하더라도 여러 과학적인 원리로 구형 번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찾아보니까 올해에만도 구형 번개에 관련된 논문이 여전히 출판되고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출판된 논문은 그 논문을 보면 앞부분에 구형 번개에 대한 소개가 짤막하게 있는데요. 저자도 명확히 그 논문에 적습니다. 아직 구형 번개에는 진정한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일종의 물리학자들의 자기 고백 같은 문장도 있는 걸로 봤어요. 여전히 물리학자들이 명확히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형 번개에 관련된 재미있는 소설이 있어요. 삼체라는 소설 그리고 드라마 시리즈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삼체라는 SF 소설의 원작을 쓴 루치슨이라는 중국 SF 작가가 있는데요. 이 분이 삼체 이전에 2004년에 구상섬전이라는 제목의 SF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 구상섬전이 사실 한자 표기이긴 한데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정확히 똑같은 구형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번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SF 소설인 거죠. 구상섬전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작가가 나름의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실리콘 입자의 연소설 같은 것도 이 소설에도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루치신, 이 작가는 이 소설에서 너무나도 기발한 그 상상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스포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 작가는 소설에서 구상섬전 혹은 구형 번개가 놀라지 마세요.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의 일종의 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자를 굉전자라고 부르는데요. 구형 번개가 다름 아닌 아주 큰 특별한 종류의 전자라는 주장이 재밌게 펼쳐집니다. 이 소설에는 양자역학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양자역학의 중첩 얘기, 얽힘 얘기, 평행우주, 그리고 관찰자 효과라고 있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을 하면 대상의 상태가 변하는 것. 이런 여러 양자역학 얘기와 구형 번개의 얘기가 함께 얽혀있는 정말 재밌는 소설이어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상섬전도 꼭 읽어보세요. 사실 구형 번개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그리고 흥미로운 여러 자연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철조망 같이 끝이 뾰족한 곳에서 만들어진 불꽃이에요. 이거를 성 엘모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성 엘모의 불은 예전에 사람들이 바다를 커다란 돛대가 있는 범선을 타고 먼 바다를 여행할 때 그때 선원들이 돛대에서 한참 전에 관찰했던 현상이기도 해요. 돛대도 뾰족하죠. 모든 뾰족한 돛체의 끝은 항상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왜 뾰족한 끝은 전기장이 강할까라는 것도 물리학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돛체가 있다면 돛체 표면은 사실 전기 포텐셜,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서도 돼요. 전기 포텐셜이 다 일정해요. 그것도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돛체 표면의 전기 포텐셜이 똑같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돛체 표면에 있는 전자 같은 전하를 나르는 입자들이 움직이게 돼요. 전하는 항상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 돛체 표면에 전기 포텐셜이 일정하지 않다면 전하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 멈추겠죠. 멈춘 다음에 보면 당연히 더 이상의 전하의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돛체 표면은 항상 전기 포텐셜이 일정하게 돼요. 그러면 뾰족한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뾰족한 부분 바로 돛체 끝에 돛체에 가까운 쪽은 당연히 전기 포텐셜이 일정해요. 근데 바깥쪽은 돛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돛체 끝 부분에서는 전기 포텐셜이 아주 크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해요. 전기 포텐셜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 곳에선 당연히 전기장의 세기가 커지게 된다는 걸 물리학의 전자기학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철조망 같은 뾰족한 돛체가 있으면 그 끝엔 전기장이 강합니다. 전기장이 강하면 모여있던 전하가 방전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전자가 방전되면서 파르스름한 불꽃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래전 선원들이 돛대 끝에서 본 성 엘모의 불, 그리고 요즘은 철조망 같은 곳 끝에서 볼 수 있는 파르스름한 성 엘모의 불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돛체 끝에서는 파르스름한 빛이 나올 수 있어요. 그곳은 전기장이 강해서 전자가 방출되는 거죠. 흥미로운 현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얘기죠. 바로 도깨비 불입니다. 도깨비 불을 영어로는 Will o' the Wisp 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부르고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관찰돼서 라틴어 단어도 있더라고요. 이그누스 파투스라고 불리는데요. 라틴어의 의미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라는 것이 파투스에서 어리석은 불 혹은 바보의 불이라고 불리는 도깨비 불이 바로 이그누스 파투스입니다. 도깨비 불은 어느 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많이 관찰했는지 들어보셨죠? 무덤 같은 데예요. 무덤이 아니어도 늪지대나 호수 위 그리고 무더미 같은 곳에서 파르스름한 흐린 빛이 간혹 보여질 때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도깨비 불이라고 부르죠.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지는 사실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떤 유기물질이 있는 곳에선 그 유기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방출될 수 있어요. 이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 멀리서 보면 우리가 도깨비 불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도깨비 불은 유기물의 부패 과정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연소할 때 방출되는 빛이다 라는 거는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 도깨비 불에 관련된 연구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메탄가스가 타서 도깨비 불이 만들어진다.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그 메탄가스가 늪지대 혹은 무덤 같은 데서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그곳에 가서 라이터 불로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연소를 하게 되냐는 거예요. 즉, 메탄가스의 연소가 도깨비 불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처음에 메탄가스에 불이 붙을까에 대한 것이 202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다룬 주제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늪지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작은 기포들이 접촉하면서 방출되면서 그때 기포의 경계면에 일종의 정전기 현상으로 전하가 누적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충분히 많은 전하가 누적되면 아까 성엘모의 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전하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거기서 파르스름한 빛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작은 기포들의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전하가 메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 전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불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유기물에서 방출된 메탄가스가 연소하는 거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이 메탄가스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현상 세 번째입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의 불이라는 현상이에요. 헤스달렌이 어떤 계곡 지역의 이름이래요. 여기서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꾸준히 1930년대부터 어떤 불빛이 목격되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1980년대에는 무려 일주일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이 불이 목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때 그곳에서 목격되는 불꽃을 헤스달렌의 불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도 계속 목격은 되는데요. 1980년대에 비하면 목격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기껏 1년에 10번에서 20번 정도 목격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상이 1980년대에 굉장히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아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이름이 프로젝트 헤스달렌이고요. 1983년에 출발하는데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단체의 이름이 약간 제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UFO 노르웨이, UFO 스베리에라는 단체에서 함께 연합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UFO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고요. 여기서 스베리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스웨덴에서 좀 살았잖아요. 스웨덴에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스베리에라고 부릅니다. 스웨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UFO 스웨덴, UFO 노르웨이 두 단체가 연합해서 프로젝트 헤스달렌을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그 UFO에 관련된 단체인 것 같아서 아마 느낌이 뭔가 이게 그 엄청 신비로운 어떤 외계인에 의한 현상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걸 단체의 이름에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꽤 꾸준히 헤스달렌의 불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형 번개처럼 몇 가지 가설은 있어요. 그래서 헤스달렌의 불의 원인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1번 가설입니다. 공기 입자 중엔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은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알파 입자를 방출해요. 이렇게 방출된 알파선이 그 공기 중에 있는 먼지 입자를 때리면서 입자들을 이온화해서 이걸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그걸 우리가 보는 게 헤스달렌의 불이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거는 그 물리학에서 압전 현상이라는 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압전 현상이 사실 지금도 아마 쓰는 분들 많죠. 예전에 사용하셨던 전자시계 안에 들어있는 소자도 압전 소자예요. 이 압전 현상이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물질의 경우에는 압력을 줘서 누르면은 거기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전 효과로서 헤스달렌의 불을 설명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그거예요. 이 지역에 압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광물질들이 있대요. 광물질들이 모종의 압력이 가해져서 거기서 전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주변에 전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어느 특정 지역에 전하가 누적된 다음에 누적된 전하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방전되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빛을 보는 거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설명입니다.
세 번째 설명도 있어요. 세 번째는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헤스달렌의 그 계곡 주역에 모여있는 먼지 입자가 연소하는 현상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과 관련된 가설이에요. 1번, 라돈 입자에서 방출된 알파선이 먼지 입자를 이온화해서 플라즈마로 바꾸는 거다. 2번, 압전 현상 때문이다. 3번,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지 입자가 타는 거다. 근데 이거는 좀 과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UFO 노르웨이, UFO 스웨덴이라는 단체 이름에서 눈치는 채졌겠지만 당연히 다른 주장도 있죠. 이게 외계인이 만드는 거다. UFO.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다. 그건 일종의 기적이다. 라는 여러 주장도 있긴 한데요. 아마 네 번째 설명들은 이런 굉장히 신비로운 이유로 헤스달렌의 불을 설명하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어떤 게 진정 헤스달렌의 불을 만들어내는 이유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형 번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설들이 아직 경쟁하는 수준이지 그 중에 어떤 게 진정한 원인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거는 아니죠. 사실 여러분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자연현상 중에 물론 현대의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근데 현재 물리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신비로운 현상, 외계인이 만든 거다, 유령이다, 그런 식으로 비약하는 건 너무 과도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과학자로서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과학자들이 구형 번개도 그렇고 헤스달렌의 불도 그렇고 진정한 과학적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신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인체 자연 발화라고 불러요. 이건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인체 자연 발화가 어떤 건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 중에 발화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발화가 어떤 과학적 원리인지를 소개해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불씨가 있어야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라이터를 데워야 종이가 타고 촛불에 불을 켜려면 불 붙은 성냥을 갖다 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불씨가 있어야 발화가 시작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생각해 보세요. 촛불에 불을 붙이려면 불 붙은 성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냥에 불을 처음 붙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성냥에 불 붙이기 위해서 다른 불꽃을 대지 않아요. 성냥은 꺼끌꺼끌한 그 표면에 빠르게 성냥의 끝부분을 마찰시키면서 그때 발생한 마찰열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냥 불 자체는 불꽃이 없이 단지 온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성냥 끝에 불이 붙는 거예요. 발화는 그래서 불꽃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꽃이 없어도 얼마든지 불이 붙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아주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오븐 같은 곳에 그냥 종이를 두세요. 그리고 온도를 충분히 높게 올리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특정 온도를 넘기면 불이 붙는 그 온도를 발화 온도라고 불러요. 근데 발화 온도가 물질들마다 달라요. 성냥을 긋기만 해도 불이 붙는 이유는 성냥 끝에 있는 물질의 발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약간의 마찰만으로도 발화 온도를 넘기는 게 가능해서 불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한번 어떤 물질에 불이 붙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일종의 늘어나는 되목임 효과예요. 예를 들어 종이라고 생각할게요. 종이에 있는 탄소와 주변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CO2가 되면서 불꽃과 열을 내는 게 연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C와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 그 과정은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발열 반응이란 이야기는 C와 O2가 만나서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로 아직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았던 종이의 주변 탄소의 발화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종이에 있던 탄소도 그 연소를 시작해요. 거기서 또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소 과정은 연소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아직 연소하지 않은 물질의 연소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연소 과정입니다. 자, 발화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인체 자연 발화 얘기도 해볼게요.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발화가 일어난 현장을 봤더니 주변에 라이터와 성냥 같은 불씨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발화 온도를 넘기게 되고 그래서 일단 불이 붙고 불이 붙은 인체가 계속 연소의 과정을 이어가는 것, 그걸 인체 자연 발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51년에 메리 리저라는 여성분의 사건입니다. 이 분의 몸이 불에 탄 것이 발견이 돼요. 이분의 몸이 안타깝게도 재가 돼 버렸는데요. 당시에 남겨져 있던 끔찍한 그 사건 현장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 분의 몸은 다 재가 됐는데 슬리퍼를 신은 한쪽 다리만 연소하지 않고 말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발만 남았다는 이유는 발을 제외한 몸통 부분에서 먼저 불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절로 불이 만들어져서 인체 자연 발화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대요. 정약용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쓰신 흠음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흠음신서에는 당시에 여러 다양한 재판 기록 같은 것이 담겨 있대요.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기록에 따르면 함께 있는 두 사람이 몸이 불에 탔대요. 그런데 이때도 메리 리저 사건과 비슷하게 두 분의 다리는 멀쩡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흠음신서에서는 이 현상을 두 남녀의 몸 안에서 불이 나서 그 몸을 태운 거다. 이것도 인체 자연 발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인체 자연 발화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게 과학자들로서는 인체가 불에 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외부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인체 안에서 저절로 발화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은 솔직히 저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분이 있어요. 물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인체가 저절로 발화 온도를 넘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혹시 그 생각 해보셨나요? 왜 불은 물로 끄면 꺼질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물이 비열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은 그 부분에 타고 있는 연소하는 부분에서 물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물은 웬만하면은 온도가 오르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바깥에 있는 뜨거운 부분의 열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수분이 들어있어요.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체에 불이 붙어서 몸의 상당한 부분이 재가 되려면 최소한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대요. 1500도 이상 정도의 초고온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인체 내부에서 저절로 1500도 이상의 고온이 만들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죠. 몸 안에서 저절로 발화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은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굉장히 좀 끔찍하지만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요. 이걸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인체 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여러분이 양초에 불을 붙이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양초에 심지가 없다면 그 초덩어리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라이터를 갖다 든다고 하더라도 초덩어리에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심지가 있으면 불이 붙죠. 심지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인체 발화에서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 천이죠. 그게 일종의 양초의 심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심지를 통해서 불이 붙으면 심지 주변에 있는 인체의 지방 성분 같은 것이 이제 액체로 변하면서 심지를 타고 지방 성분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심지 끝에 있는 불꽃에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마치 고체인 초에 심지를 연결해서 초의 불이 오래 유지되듯이 인체의 지방이 일종의 초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일종의 양초의 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인체가 조금씩 이렇게 연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물리학자들이 설명하기 gon란한 자연현상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부는 물리학자들이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성엘모의 불 같은 건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구형 번개 명확한 원인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몇 가지 가설은 있지만요. 헤스달란의 불 이것도 몇 가지 가설은 있지만 진정한 가설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체 자연 발화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은 있지만 정확히 목격된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만들어졌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범준의 물리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